영원한 지젤, 춤추는 동양의 진주. 오늘 소개해드릴 분을 두고 각 언론이 보낸 그런 찬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국이 발레 불모지였던 시절부터 발레리나로 이름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요. 한국 발레 성장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발레단을 이끌어 오면서 세계 발레 한류를 지금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하죠. 문은숙 유니버설 발레 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발레를 해외에 알리며 발레 한류 시장을 개척해온 이가 있다. 문은숙 유니버설 발레 단장이 바로 그 주인공. 문 단장의 손끝에서 탄생한 유니버설 발레단의 공연은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한국 발레 본격 해외 진출에 앞장서 왔다. 국내 최초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 발레단의 프리마돈나로 천상의 발레리나라 불리었던 문은숙 단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젤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찌감치 한국 발레의 우수성을 입증한 그는 정상의 발레리나에서 최고의 발레 행정가의 길을 걸어오며 한국 발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발레 한류를 이끌고 있는 영원한 지젤, 문은숙 유니버설 발레 단장을 만나본다. 오늘 특히 이 한국인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인사를 좀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저도 그럼 일어서야 되겠네.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발레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무용수들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대사가 없어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발레도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말로 안 하고 모든 대사를 이렇게 손동작으로 하는데요. 이런 동작들을 발레 판토마임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발레 작품들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판토마임 동작이 있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게 사랑을 하게 되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두 손을 이렇게 심장 위에 이렇게 포개시면 사랑한다. 간단한데요? 예. 네, 근데 이걸 잘해야 하셔야지 되는 게 잘못하면 나는 당신 때문에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해지죠. 수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판토마임 중 하나가 춤춘다. 그래서 두 손을 올려서 한 두세 번 정도 돌려서 이렇게 내리시면 춤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 함께 여기서 춤을 춥시다. 나와 함께 여기서 춤을 춥시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아니, 국내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민간 발레단 역사가 30년이 됐더라고요. 올해 저희가 30주년 맞이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뭐 단장으로서 그 역할은 조금씩 바뀌어 오셨지만 계속 함께 오셨죠. 그냥 주역 무용수로 활동을 하고요. 제가 2001년도에 은퇴를, 이게 13년 전이죠. 은퇴하고 지금은 단장으로서 발레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유니버설 발레단 소개를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유니버설 발레단 하면은 해외 발레단인 줄 알아요. 공연을 워낙 많이 하죠. 이름이 이제 유니버설이다 보니까 근데 국내 단체고요. 저희 발레단은 외국 단원도 보유하고 있고 한 60명 정도 지금 단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막 발레 공연, 백조의 호수라든지 뭐 호두까기 이런 작품들을 하려면 적어도 5, 60명의 단원들은 있어야지 전막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84년도부터 정말 한국이 그야말로 발레 불모지였죠. 그때는 발레는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꾸준히 이제 오면서
한국 발레 발전에 견인차 역할도 하고. 네. 이번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여성 문화인상 2014년. 네. 아마 그 30년 불모지 한국을 변화시킨 네. 그 공로가 네. 아니었을까. 어떠셨어요, 소감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발레를 발전시키고 또 한국 발레를 세계에 또 다시 소개하는. 그러니까 발레는 서양 예술인데 이걸 한국으로 불모지인 한국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고 또 이제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서 다시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작품에 담아서 세계에 다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지난 30년 동안 해왔는데 저와 함께 동료로서 같이 춤을 추면서 땀 흘리고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네 그런 단원들 무용수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배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헝그리 정신 예, 그 없었던 시절에 그런 무용수들이 또 있었고 또 무용수들을 지원해주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30년의 역사가 올 수 지금 있었던 약간 거죠. 그 힘들었던 시절이 조금 떠오르시기도 네. 하고 그 30년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들기도 하네요. 뭐 초창기 때는 무용수도 많이 부족했죠. 또 특히 남자 무용수는 더더욱 네, 없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당시에는 뭐 해외에서 이제 공연을 한 번 하면 해외에서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 근무도 예, 주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학교 그 현장에 이제 예. 그 학교 인쇄소가 있어요. 이거 예. 유명한 일화인데요. 인쇄소에서 그 시험지를 프린트하시는 분이 그 예전엔 굉장히 많죠. 복사하시는 분들이. 네네. 예. 키가 좀 크시고 다리가 좀 기셨나 봐요. 학교 근처에 계시다는 이유로. 네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초대 예술 감독이신 에이드리안 달렛 선생님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딱 보시고 쟤를 그래서 네. 정말 그렇게 어렵게 체형만 되면 일단 스카웃이 되는군요. 일단은 발레는 이 몸이 악기다 보니까 일단은 체형이 좀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 초창기에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 하셨는데 네. 이번에 남미 공연 잘 마치고 네. 오셨어요? 네. 예, 초청받아 갔다 오셨죠, 콜롬비아. 네네. 네.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마요르 극장, 그리고 아시아 이베로 Cultural Foundation이 이제 공동 주최로 저희를 초청을 했는데요. 이 마요르 극장에서는 1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나라를 선택을 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의 메인 공연으로 5회 공연을 올렸는데 심청. 발레 심청을 3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품을 바꿔서 모던 발레로 또 아주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왔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현지에서요? 그 남미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시잖아요. 근데 콜롬비아 사람도 역시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심청 공연 특히 끝나고 3일 동안 저희 뭐 전석이 한 1,300석 정도 되는데 전석이 다 기립박수를 보내줘서 단원들도 힘들었지만 굉장히 한국 문화를 발레를 통해서 알릴 수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보람을 다 일어나서 느꼈습니다. 기립박수를 네. 치셨군요.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심청이라는 작품 네. 벌써 공연하신 지가 28년 가까이 만드신 지가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 행사로 심청을 처음 올렸고 88 올림픽 때도 다시 그러네요. 그걸 수정 보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심청 공연하셨을 때 무대에 문 단장님도 네, 제가 원조 심청. 원조 심청이군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초연 때 이제 무대 장치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심청이가 배전 위로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배전이 한 요 정도 높이가 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파도 장치 뒤에 큰 매트리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 밑으로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저하고 그때 초연을 같이 했던 둘이 올라가고서는 도저히 잘못해서 거기서 발목각이라도 삐면 어떡해요? 너무 높고 매트리스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또 떨어져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잘못 뛰면은 중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머나, 큰일 그리고 나겠네. 울타리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 위에서 그 무대 감독해 하셨던 분에게 이거 울타리 좀 만들어 주시면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막 필요 없다고 그냥 뛰면 된다고 계속 이제 그렇게 자신이 안 실행을 하고 뛰면서. 있는데 네. 그때 그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제 친정 아버지가 무대로
우연히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데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뛰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아버님이? 네. 그래서 네. 와이셔츠 입으시고 반짝이 구두 신으시고 양복 입으시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배전 위로. 그리고서는 뛰면 된다 해서 예. 뛰셨는데 중간으로 안 떨어지시고 약간 사이드로 이렇게 굴르시더니 매트 옆으로 굴러 떨어지셨군요. 바닥까지 다 떨어지시면서 와이셔츠 찢어지고 갈비뼈에 금 가고 안경 다 깨지고 다치셨네요. 네, 본인이 굉장히, 확인해보고 싶으셨군요. 네, 딸이 크게, 다칠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심청이 정반대 얘기네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뛰어내린 했는데 건데 이거는 스토리가 거꾸로 되는 거꾸로 아버님이 딸을 위해서. 네, 살신성인 그렇군요. 마음으로 이사장님 떨어지셨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희 뭐 바로 울타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네, 아주 다행이네요. 공연은 무사히. 그때 기억이 나시는 반응 어땠습니까? 해외로 나갔을 때 또 반응이 좋았나요? 저희가 최초로 북미 해외 공연을 간 것이 98년도였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뉴욕의 그 정말 문화의 중심지죠. 뉴욕에서 공연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엄청 우리 단원들이 그때 그 각오가 왜냐면 이 평이 잘못 나오면 다시 정말 못 한 나가나요? 10년이 지나야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과연 한국 발레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굉장히 좋게 심청을 그때 이제 뉴욕에서 공연을 하면서 그 뉴욕 타임즈라든지 뉴욕 포스트에 굉장히 좋게 평이 나왔고요. 심청은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외국 분들은 전혀 모르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공연 전에 무대 뒤에 오셨어요. 막이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스토리 잘 모르는데요. 그게 사람들한테 될까? 전달이 될까? 그런데 그날도 제 기억으로는 시카고 오페라 극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커튼콜 할 때 다 그날도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해서 심청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졌고 잘 짰군요. 또 서양의 발레와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굉장히 조화롭게 잘 만들어졌다는 평이 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국내 발레단 최초로 이루어진 유니버셜 발레단의 남미 공연. 전일 매진, 매회 기립박수를 받은 이번 공연은 미국, 유럽에 이어 남미에까지 발레 한류의 진출을 알렸다. 발레단 창단에서부터 지난 30년간 매년 해외 공연을 이어온 노력이 오늘날 빛을 보고 있는 것. 한국 발레 해외 진출의 1등 공신 문은숙 단장. 연말인 요즘 내년 해외 공연 일정을 조율하느라 분주하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오만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다시 초청이 되어서 4월 달에 춘향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일본 해외 공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발레단은 문은숙 단장이 경영을 맡으면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창작 발레 심청의 성공에 이어 발레 춘향을 제작해 한국 창작 발레 해외 수출의 길을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 춘향을 개조하면서 심청을 같이 개조하는. 잠도 충분히 못 주무시면서 항상 발레단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애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이렇지 않니? 여기는 어때? 지금 애들 어때? 이거가 항상 버릇처럼 입에 달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행정가로서의 문은숙 단장의 열정은 최정상 발레리나로 무대에 섰던 현역 시절에 비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같이 나가야 돼. 이렇게 딱 이게 아니라 딱. 그녀의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해외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수준 높은 공연이 가능했던 것. 이렇게 지나치는 동작이라기보다 더 섬세하고 더 관객들에게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사소한 것도 더 뷰티하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중점을 두고 리허설을 봐주세요. 단장을 맡으며 한국 발레 성장을 위해 그 스스로 다짐한 한 가지의 목표.
자신이 터득한 모든 것을 그대로 대물림해 최고의 실력을 갖춘 후배들을 키워내는 것. 그 자신이 최고의 멘토가 되는 것이었다. 이 지도가 정확하게 작은 디테일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작품의 스타일이 없어져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한눈 팔면은 없어져요. 30년의 역사를 앞으로 50년, 60년 가게 하는 거는 스승이 제자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치밀함과 열정. 여기에 더해 끝없는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작품들을 선보인 문은숙 단장. 그녀의 이런 노력이 오늘날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한국 발레 성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발레를 처음 시작하시게 됐는지. 저희 어머니가 집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시다가 거기 발레 학교 광고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아빠 엄마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셔가지고 발레 공연 어릴 때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외국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버지니아 주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피아노도 조금 레슨 받고 이제 엄마는 골고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좋을 거다 해서 여동생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취미로 발레를 시키셨죠.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죠. 발레 매력이 그 옷이었습니까? 그 발레복 입고 싶어서 어릴 때. 그거는 아니었고, 왜냐면 제가 공연을 보지를 못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발레 정말 조그만한 아주 낡은 교회를 그 의자를 다 빼가지고 거기서 조그마한 연습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언니들이 있었죠. 제 언니들은 발끝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네. 나는 저 신발을 언제 신나. 그 얼마나 예뻐요. 핑크색에 반짝반짝 리본 달리고. 그래서 미리 한 1년 전에 사가지고 계속 그걸 막 리본을 꼬면서 막 신어보기도 하고. 발레 같은 경우는 한 5학년, 한 12살, 그러니까 5학년 2학기, 요때쯤 돼야 이 토슈즈를 신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발이 너무 망가지나요? 망가지니까 약하기 때문에 발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은 바로 신발을 신고 얼음 위에 올라가지만은 발레 같은 경우는 한 2, 3년은 훈련을 해야 발가락, 발목, 다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훈련해야 발끝 위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처음 신었던 그날 잊혀지지가 않죠. 왜요? 네. 그냥 발끝 위에 그 신발을 신고 올라서면요,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내가 올라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는? 그 당시에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리틀 엔젤스 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딸 셋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꼭 했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셋 중에 제가 제일 마르고 핏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10살 때 처음으로 제가. 그러면 단원으로? 리틀 엔젤스 단원으로? 단원으로 이제 저는 한국말 한마디도 그 당시 못했었죠. 그래서 2달 벼락치기로 한국 무용을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때 부채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죠. 부채춤, 꼭두각시, 장구춤 다 했어요. 상모까지 다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10살 때 단원이 되시면서 이제 그 길을 가시게 된 거군요. 이제 중학교를 선화를 입학을 하는데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틀 엔젤스 예술단 단원들은 가야금도 키고 합창도 하고 무용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야금은 아닌 것 같고 노래는 음칠해서 안 될 것 같고 한국 무용밖에 없겠구나 했는데 마침 그 해에 그 미국 선생님 에이드리언 달라 선생님이 1976년에 한국에 처음 오셔서 선화에서 지도를 시작을 하셨던 해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레, 나 미국에서 조금 했는데 다시 발레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제가 발레부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부터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거군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발레기를 들어오셔서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 가셨잖아요. 네, 로얄 발레 그때 학교. 그 78년도에 그가 세종문화회관 개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영국 로얄 발레단이 와서 초청을 받아서 개관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 선생님이 한 7명의 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 7명이 그때 다 같이 그분들 앞에서 오디션을 봤죠. 영국 로얄 발레 학교 시험을 봤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한번 봐보지. 절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냥 한번 봐보자. 그래서 다 막 긴장된 상태에서 봤는데, 7명이 다 합격이 됐어요. 어머나. 네. 근데 가서 고생은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학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고. 그 당시 일단은 가서 좀 많이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정말 부푼 가슴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영국 로얄 발레 학교를 갔는데 영국 사람이 아닌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한 반에 몰아서 따로 지도를. 그러니까 영국 반이 따로 있고 그렇죠. 외국인 반 이렇게 따로. 네. 1년에 영국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합격 공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연도 외국인들은 참여를 안 시켰어요. 아유, 그런 차별이 있으면 참 그래서 조금 그 속상하죠. 나이에 17살에 조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다가 제가 성격이 좀 많이 내성적이어서 이제 과연 내가 그런 정말 너무 예쁜 외국 무용수들 틈에 이렇게 성격도 내성적인데 무대 위에서 표현을 다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많으셨고. 네, 고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뭐 그만두실 생각도 한번 그래서 이제 하셨다고. 부산까지 이게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참 모든 병이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스트레스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낫지를 그런 게 않고. 있군요. 네. 저는 아무래도 발레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그때 생각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나 들어가겠다. 네, 좀 발레는 아닌 것 같다고. 어머니가 엄마가 뭐라고 너무 하셨을까? 좋아하시는 거야. 진짜 아니 어머니가 생각 발레를 뭐 학원에 그리고서는 후회를 알려주셨다면서. 많이 하셨죠. 왜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시집 갈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려면은 시집 잘 가려면 공부도 잘 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유니버설 발레단 만들고 나서도 항상 이렇게 공연 끝나고 무대 뒤에 오시면은 아버지를 툭툭 때리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 노력이면은 박사학위 10개는 땄겠다. 정말 아버지를 어머님이 되게 네. 재밌으시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네. 어머님도 들어오라 그러고. 그래서 너무 예. 좋아하셔서 바로 비행기표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간다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전화 오셨어요. 꼼짝 말고 거기 있어요. 네, 꼼짝 말고 거기 있어요. 지금까지 한 노력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한 군데 더 한번 가보고 그때도 네가 마음이 안 바뀐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오케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옮기신 그래서 게 저희가 간 곳이 모나코의 왕립 발레 아카데미를 갔었죠. 근데 그렇군요. 거기서는 또 한 1년 8개월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지독한 연습벌레였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네. 특히 아주 독하다. 근데 발레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거를 못 만들어요. 영국에 있을 때 항상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이 스튜디오보다 더 조그만 한 연습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연습실에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에 이제 혼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시험 스텝 하면서 막 울고 주저앉고 막 다시 일어나서 해보고 발레단 생활할 때도 제가 문 잠그고 10시, 11시에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다 퇴근하고 나서 제가 그 열쇠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완전히 몸이 익어질 때까지? 내 몸에 내 옷이 될 때까지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프리마돈나가 된 후에도 뭐 식당이면 식당, 버스는 버스
네. 다니는 곳마다에서도 연습을 하셨. 저희 발레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로마니아 출신의 선생님이시고 제타 콘스탄티네스쿠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께서는 제가 이제 수줍음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체격이 그렇게 발레에는 아주 좋은 체격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할 수 있게끔 극복이 됩니까? 요가스부터 호흡을 통한 연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형을 바꾸는 이제 요가를 통해서 체형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주는 그런 특별한 그 지도를 해주셨는데 같이 해외 공연을 가게 되면은 버스 안에서 호텔 로비에서 뭐 공연 끝나자마자 또 바로 그 버스를 타러 가면서 계속 또 지적을 가면서도. 하고 네. 사실 식당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웨이터가 음식이 나면 팔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엎어지고 난리가. 근데 지젤 네. 같은 작품에 지젤이 나와서 누군가가 문을 집에 노크를 해서 나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없네 하고 딱 돌아서면은 왕자가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담 하는 동안에 왕자를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트너의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게 그 3, 4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 그 남자 무용수를 좀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래서 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눈이 파란색일 경우도 있고 약간 초록색 그렇죠. 또는 초록회색 또는 파란색인데 약간 초록색이 같이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줄이 있고 눈동자에 이렇게 점도 있대요. 그래서 한번 그걸 바라보라고 네 파트너의 눈이 무슨 색깔인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리허설 때 가가지고 따다라랑 봤는데 이렇게 초록색인데 약간 파란기가 있나 하면서 그 3, 4초가 금세 지나갔겠네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에서 말고 다른 생각을 걸로. 다른 데로 돌리게끔 하신 거죠. 러시아에서 지젤 공연하신 것이 아마 문은숙 단장님을 발레리나로 기억하는 그 당시에 커튼콜을 7번을 왔다 갔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갔다가 네. 내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네.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파트너를 잘 만나서 사실은 그 제가 뭐 다른 많은 무용수들 중에 유난히 더 뛰어난 것보다도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았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그런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연도 사실은 가서 할 때는 나 같은 무용수가 감히 250년의 전통을 넘는 최고의 러시아에서. 그 명작들이 백조여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수수께끼 이 모든 명작들이 탄생된 그 무대에서 과연 나 같은 무용수가 춤을 출 수 있을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요. 네. 뭐 7번의 커튼콜을 받았던 것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 만큼 러시아 사람들은 발레를 사랑해요. 네. 그래서 발레를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라에서 그 관객의 어떤 그런 그렇죠. 정말 예술가 그 무대 발레리나 또는 발레리노가 돼서 그 무대에 서는 데까지 얼마나 힘든지를 일반 관객들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많은 공연을 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 공연이세요? 너무 많은 공연을 하셔서.
사실은 뭐 마리인스키 그 러시아에서 한 공연도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연이었지만 그 공연보다는 가장 기억 남는 공연 중 하나가 로마에서 공연을 했는데 야외 무대였어요. 저희가 한 2-3시쯤 무대 위에서 이제 막 자리 잡고 스페이싱하고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뚜껑이 열린 것처럼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야외도 그게 힘들겠네요. 그래가지고 공연이 7시면은 한 6시까지도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도 관객에 거의 아무도, 왜냐면 비가 나가야 되는 시간에도 비가 오고 있으니까 많이 벼있겠구나. 하지만 공연 간다고 하니까 이제 준비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자리도 안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오셨어요? 그 자리가 객석이 한 자리도 앉을 데가 없이 다 꽉 찼었어요. 공연 끝나고 그 현지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원로 평론가가 있으세요. 알베르토 테스티라고. 그분이 뒤에 무대 뒤에 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공연은 그 이제 미스티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미스티컬인데 한국말로 하면 약간 영적이면서 신비로운 예. 공연이었다. 왜냐면은 하늘에 진짜 보름달이 하나, 진짜 달이 하나 떠 있었고, 저희 무대 장치에 달이 하나 그려져 있었거든요. 달이 2개니까. 신비로운데요? 마지막 관객에게 인사하는데, 객석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무대 쪽으로 몰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평 쓴 내용 보면은, 무대 위에 있던 무용수들이 진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양, 객석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몰려왔다.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저도 뭐 관객도 좋았겠지만은 그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중 하나. 정말 그랬겠네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문 단장님을 지젤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도 아마 성격적인 부분. 또 그 러브 스토리가 또 조금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성격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예. 굉장히 시골 처녀이고 이제 부끄러움 많고 이제 순수하게. 그런 캐릭터하고 제 약간 좀 서정적인 캐릭터가 맞아요. 저한테는 좀 더 맞고 이제 스토리가 반대긴 왕자의 사랑 네. 빠지다가 이제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 이막의 망령 그 윌리라고요. 처녀 귀신들이 이제 그 왕자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지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남자가 본인을 배신했지만 끝까지 본인의 사랑은 너무나도 진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윌리가 되지 않고 처녀 귀신이 되지 않고 새벽종이 질 때까지 계속 그 왕자와 같이 춤을 추면서 살려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었죠. 이야기인데 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영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조금 좀 닮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막 연기할 때도 굉장히 남다른 마음으로 공연을 감정이 해요. 좀 남다르시게 네. 표현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겠구나. 네. 그냥 항상 춤추면서 지금은 여긴 안 계시지만 항상 저의 상대 역은 제 남편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춤을 췄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었죠. 그렇군. 어떻게 영혼 결혼식을 결정을 하셨습니까? 만나면서 결혼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 겨울에 눈길에 이제 사고가 생겨서 이제 먼저 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영어로 그런 결혼식을 할 때 till death do us part, 죽는 날까지 그렇죠. 함께 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서약 이거 할 때. 근데 저희는 죽는 날까지가 아니고 죽어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부부가 같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은 여기에 이제 함께 계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원래 박훈숙인데요. 아버님이 이제, 박씨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성을 따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문훈숙으로 제가 이제 성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 제가 항상 이름을 사인할 때도
영어 이름이 줄리아이거든요. 그래서 줄리아. 일단 남편 이름이 흥진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HJ 문 이렇게 써요. 줄리아 HJ 문. 그렇군요. 그래서 제 이름 안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항상 써요. 그래서 현실을 보통 생각하면서 좀 외롭기도 하고 네. 뭐 투정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힘들 때도 많았죠. 예. 이렇게 이제 집에 차 몰고 하루 일과 끝나고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고 들어간 날이 많았으니까요. 네, 근데 울고 또 다시 가고. 네. 그걸 어떻게 보냈죠. 버티셨습니까? 일이 있으셔서. 일도 버틸 수 있고 또 있었을까요?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아들, 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아이들을 입양하신 아들이 건가요? 입양을 이제 한참 이제 현역 무용수로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예. 이제 시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들을 먼저 이제 받아서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절대적인 사랑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엄마로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이제 먹여줄 때 그때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순수한 생명이 와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주변에서 단장이 많이 부드러지셨다. 많이 변화되신 네, 거죠. 변화되고 그래서 딸도 입양을 하게 되셨고. 네, 입양하게 돼서 이제 키우는데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 숨어서 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럴 얘기할 만큼 정도로 비슷한가요? 너무 닮았어요. 네. 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네. 2001년도에 이제 그래서 은퇴를 하셨어요. 앞서 얘기해 주신 처럼 이제 단장으로서 그 은퇴 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퇴는 제가 그 당시 39이었는데요. 네. 이제 해외 공연을 여러 차례 가다가 이제 부상이 생겼는데, 봄에는 미국 순회 공연, 가을에는 유럽 순회 공연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를 맞고 해외 공연은 이제 무사히 다 마치고 왔는데 그게 이제 재발이 2001년도에 돼가지고 자연적인 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수술은 안 했지만은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이제 발수술을 하면서 이제 1년을 쉬게 됐어요. 수성무용수이면서 단장의 직함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셨군요. 자연스럽게 이제 연습실은 안 들어가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이제 일을 하시면서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경영을 잘 모르는 아무래도 이제 평생 발레만 했기 때문에 경영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제 눈에 보여서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대가 아니고 이제 발레단의 어떤 운영을 좀 더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2001년도에 자연스럽게 제가 은퇴가 된 거군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어떠셨어요? 그건 정말 평생 해온 거 무대라서 무대를 네. 내려온다는 거는 일단은 네. 그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만큼 고되셨죠. 예. 네. 열흘 이상을 평생 안 쉬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죠. 이렇게 쉬면서
발레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삶을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발레를 안 하고 사는 몸이 이렇게 편하구나. 그렇죠. 몸은 편하죠, 저희는. 근데 이제 항상 했던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당연히 무용수 발레리나면 당연한 거고 평생 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뭐 일상, 그렇죠. 무용수의 일상이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도 어떤 분들은 발레를 하면서 많은 걸 희생하지 않았냐. 그러면 예. 제가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할까?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일반인의 눈에는 네, 그렇게 보이죠. 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대에 항상 중심에 서다가 사이드로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그 귀족이 평민이 된 것 같은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안 받는 쪽으로 약간 그런 가시니까. 소외의 느낌 또는 서운한 느낌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좀 그것도 내려놓기 있었죠. 쉬운 게 아닐 텐데요. 쉽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대 공연 들어가기 전에 그 엄청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두렵고. 내가 왜 발레를 했지? 어디가 도망가고 싶고. 근데 일단 막이 올라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또 풀려요. 예. 근데 그 막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 기다리고 순간에는요, 정말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단원들 공연 전에 이제 막 올라가기 전에 제가 무대 뒤에 점검하러 가죠. 그러면 막 신발 신고 준비를 하면 저걸 내가 안 해도 돼서 다행이다. 맞아요. 그 순간은 네. 누구나 그렇겠죠. 그 순간에서 풀려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위로가 아주 됐군요. 위로가 됐고요. 지금 유니버설 발레단은 민간의 네, 발레단 민간 아닙니까? 발레단이죠. 지금 또 국립 발레단도 네. 있고요. 이렇게 발레단이 민간과 국립, 민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민간은 지금 저희 유니버설 발레단, 국립 발레단이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도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것보다 그거는 안 좋죠. 두 발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한국 발레가 두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더 빨리 그렇겠네요. 더 성장을 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같이 있어서 서로 더 선의의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발레단은 저희 발레단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발레 시어터라든지 ing원국 발레단도 있고 서 발레단 이렇게 조그마한 민간 발레단들이 많은데요. 한국 발레가 이제는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발레단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 발레단 소규모 미국 발레가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거든요. 한국 발레도 이제 지방에도 또는 이런 민간 발레단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국립이나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은퇴하는 무용수들이 갈 곳이 있는 거죠. 젊은데, 그죠? 예,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발레가 이제 무용수들의 수준 또는 작품의 수준은 올라갔지만은 이제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져야 한국 발레가 정말로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이렇게 정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발레 단장님으로서. 우리가 신청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음에 뭐를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청, 춘향, 흥부놀보 이렇게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애 이런 그런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정서를 잘 남겨진 이런 이야기들을 발레에 담아서 3부작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는데 저희가 심청은 3막 발레, 춘향은 2막 발레, 흥부놀부는 완전히 모던하게 약간 컨템포리하게 가면서 좀 코믹하게 조금 재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클래식 작품, 하나는 신고전, 그리고 마지막은 모던 작품으로 토슈슈도 신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다 해놓으셨군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잘 마무리 또 하시는 일이 남아 있네요. 네, 아직 이제 제가 흥부놀부까지만 완성을 하고 나서 제가 할 일은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발레단이 사실은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과 역사가
또는 발레단의 스타일과 모든 작품들이 후배들한테 이게 전통이 이어지어서 정말 유니버설 발레단도 유럽에 있는 마린스키 발레단처럼 뭐 250년 이런 거를 저는 꿈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없어도, 그래서 제가 유니버설 발레단을 떠나 있어도 제 꿈은 유니버설 발레단은 문은숙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저는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다음 차세대 또 키우고 교사들, 무용수들, 그렇죠. 행정가들 이거 다 이제 키우는 일을 그것도 하고 있어요. 꽤 힘든 예, 일이겠네요.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문은숙 단장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의 발레는 과연 무엇일지 끝으로 한번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발레는 그 친구 같아요. 친구. 그러니까 나랑 함께한 친구인데 때로는 나를 모질게 막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울리고 때로는 굉장히 보람되는 순간 또는 행복한 순간들을 줬고 내가 미워서 떠나도 발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돌아오면은 있었고 또 받아주고. 네, 받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거를 주기도 하고 가르쳐준 친구.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도 함께 발레와 함께하는 인생 계속 좀 즐거우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출연자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항상 늘 준비하거든요. 자, 좀 닮았을라. 헤어스타일이 좀 다른가? 한번 봐주세요. 사인을 네. 하나 그리고 서명을 네. 저희가 해주시면 네.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백조가 아름답고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에서 그 치열한 물질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어찌 본다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또 뛰어난 그 행정가로 이 한국의 발레를 세계에 널리 알려온 문은숙 단장님의 치열한 물질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기대가 되고요.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재는 이제 예.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감각, 그런 통찰력, 그런 시각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1번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Los